네, 두 번째 주제는 중국 시장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진짜 글로벌로 확산될 만한 이슈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디디 추싱, 여기에 대한 규제로 봤듯이 중국이 이게 광범위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가 모멘텀이 둔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디디 추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중국 내 압도적인 1위 회사입니다. 그러면 독과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의 탄생부터가 텐센트,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각각 하고 있던 것들이 합병을 해가지고 탄생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시장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다가 이제 손정이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 이제 회장이 투자한 우버 차이나 요거까지도 이제 합병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기업이 돼버립니다. 거기다 이제 애플도 지금 투자를 일부 해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도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를 하려다 보니 자금이 당연히 마련이 필요하겠죠.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 하듯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상장을 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6월 30일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당시 이제 IPO 주가가 결정된 주가가 주당 이제 14달러, 그러면서 44억 달러를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알리바바 이후로 중국 기업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장 당일에는 IPO 가격보다도요 18%나 높은 16.65달러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상승해서 거의 한 IPO 프라이스보다 30% 가까이 높은 18달러를 뚫었어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IPO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이제 다음 날에는 16% 오르면서 아주 좋았지만 5% 빠지고 휴장,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금요일에 이제 7%가 올라서 끝이 났죠. 그래서 IPO 때보다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앞에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해서 아시겠지만은요, 중국에 규제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지난 주말 사이에 디디 추싱의 신규 회원 가입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앱 다운로드도 중지가 되고요. 투자자들은 바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가해? 그러면 우리가 알리바바가 엔드 파이낸셜을 증시에 상장하려다가 못하게 된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요 시기였죠, 요 시기. 요 시기까지 알리바바 승승장구했죠. 올라갔고, 이제 엔트 파이낸셜까지 상장을 하고 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막히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거의 홀로 지금 거의 뭐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홀로 팬데믹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인 거죠. 야, 역시 중국 공산당은 무섭구나. 한 번 찍히면 오래 간다. 사실 뭐 이게 낱말할 건 아닌 게 우리도 한한령 때문에 엄청 오래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투자자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니까 디디 추싱도 그냥 이제 계속 매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다가 이제 6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중국에서 아예 제2의 디디 추싱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제 시장은 더 놀라는 거죠. 야, 이거 디디 추싱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한 발짝 더 나아가네? 뭐야? 해외 상장 자체를 규제를 한다고? 아니, 이미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고 막 말을 낳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시장에서 제일 우려를 하는 바는 이 VIE에 대한 규제 강화까지 우려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 기업의 해외 법인을 이제 지칭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요, 중국 밖에 설립된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그러하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중국이 사실 시장이 개방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에 각종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좀 만들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MSCI 차이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요, ADI가 홍콩 종목의 절반가량이 VIE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중국이 말하는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8일날 보시면 항생지수가 거의 3%까지 빠졌었고요. 상해종합도 뭐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서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다수 언론에서요, 이미 중국 정부가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강하게 말렸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대는 게 이거죠.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걱정했다라는 말이 다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는 갑자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플랫폼 기업들 혹은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강력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도요, 중국 기업 상장 폐지를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뉴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고, 야, 중국까지 규제를 하고, 이게 보니까는 판이 커지네. 트럼프 때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바이든은 더 격하게 싸울 수도 있겠어. 기술 분쟁이 격화되고, 뭐야, 이게 지금 상장 폐지, 금융 분쟁까지 이어지는 거야? 도망쳐야 된다. 큰일이야. 라는 식으로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역시나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흔히들 잘 먹히는 주제가 있어요. 좀 진부하지만은 인기를 끄는 소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도 뭔가 뭐랄까요, 블랙스완이나 아니면 리스크, 위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미중을 엮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중국이 망한다, 요런 거를 스토리에 첨가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스토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조금 저희가 맑은 눈으로 바라보자면, 저희 채널은 이제 맑은 눈을 추구하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플랫폼 기업 규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글로벌 공통적인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특히나 더 각국 정부들이 데이터의 중요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이 가장 강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지만 알리바바에 대해서 역대급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을 매긴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디디추싱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의 경우가 그 다음으로 강한데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업체들에 대한 좀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저격수라고 알려져 있는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을 해가지고서 뭔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규제를 바꾸려고 하는 토대를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중국의 리스크다, 그러니까 혹은 미중의 리스크다, 이렇게 연결하기에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 분쟁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그냥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미국 측 입장과 중국 측 입장으로 나눠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미 연초에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서요, 미국에 상장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시에는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지금 왜 또 저는 들먹이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그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이제 실제 사례를 보자는 거죠. 그 이후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 및 상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금지시키려는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시도가 왜 나타나겠냐는 거죠. 이거는 그냥 워낙에나 이제 좀 잘못된 회계를 사용하던 곳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물론 다른 의도까지 꽁목갈먹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만 봤었을 때는 투자자 보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는 요것만 잘 지킨다면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하는 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많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거고, 중국 측 입장을 봤었을 때에는 이번에 사실은 데이터 반출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아주 타이트한 그런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할 경우에는 해외 상장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외의 종류의 기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 말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국지전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쟁으로 넘어가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 이미 기업들은 정부의 말들을 참 잘 듣고 있어요.
뭐냐 하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중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이미 확정이었죠. 중국에서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 습득한 데이터 중국에 다 남겨둬라. 너 가져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최근에 조금 뭐랄까요. 소위 외자 기업에 대해 갖고 손목이 들어간 게 있다면은 나이키가 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신장 위구르 면허 문제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불매운동을 겪었던 회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요. 최근에 나이키 실적 발표회에서 나이키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키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저는 보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브럼 링컨이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했는데 나이키는 브랜드인데 오브 차이나, 포 차이나래요.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이 유명한 말을 중국 시장에 잘 보이겠다고 나이키는 중국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라는 용도로 쓰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해외 기업들은요, 이미 중국이 가하는 여러 가지들, 제재나, 제약,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될 게 아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좀 내부 단속이 나온 거다.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꼭지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차이신 데이터가 좀 나빴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차이신 복합 PMI, 그다음 서비스 PMI가 모두 다 이제 50을 턱걸이를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실물 지표도 나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통화정책, 유동성 쪽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들어와가지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중국에서 단기자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RRP, 이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나오는 건데요. 6월 달에 보시면은 이렇게 200억 위안씩 매일매일 순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게 있나? 그랬는데 일부에서 그랬죠. 아이고 너무 기대하지 마. 7월 1일에 공산당 100주년 행사 아니면은 6월 말 반기 말을 앞두고서 혹시나 반기 말에 자금 쪽에서 내부적으로 좀 은행이나 금융권에 문제 생길까 봐서 공급한 것뿐이야. 라는 신중론도 아주 비등하게 이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신중론이 맞았던 거죠. 딱 7월 1일 행사 하자마자부터 다시 이 돈들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번 했죠? 똔똔 쳤습니다, 지금.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렇다고 해서 목요일 금요일에 추가 흡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좀 반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7일 날에 중국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준율 인하를 암시를 했고 실제로 9일 날 장 종료 후에 지준율 인하가 단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좀 기사들이 나왔죠. 네, 재은리님, 시그니처 스페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또, 백상철님, 네, 인생 첫 슈퍼챗이시라고요. 아유, 또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9일날 나온 건데, 경기도나 우려의 지준율 및 금융수수료 동시 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이제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통화정책의 확대를 좀 시사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기사를 좀 잘못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지준율이나 예고한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금융수수료도 인하해서 이거 사실은 요 관련한 몇몇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좀 타격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만큼 요 수수료 인하가 되면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유동성을 어떻게든 이게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공급하는 방식을 이제 지난 주 후반부터는 그런 좀 유동성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이게 생각나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달에 금리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효과로서 실질적인 소폭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국에 중국은 조심스레 상황을 바라보면서 돈을 안 풀어도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근데 풀어야 될 것 같으면 풀겠다는 거죠.
다만 이를 막 굉장히 큰 정책들을 펼쳐가지고서 미국의 QE같이 큰 것들이죠. 그래서 휙휙 함부로 휘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써나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더 나빠졌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무기라는 것이 주머니 속에 있을 때, 이제 칼이라는 게 칼집 안에 있을 때 더 위력을 바라는 거지, 그걸 내놓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위협에 대한 그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정책적 접근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중국은 조심스럽냐? 서구 국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하는데 라는 거죠. 일단은 배경이 좀 다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작년에 중국은요, 코로나를 좀 선방을 했어요.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GDP가 플러스를 기록했던 국가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특별히 돈을 많이 풀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사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저희가 높여가자는 거죠. 중국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학습 효과거든요. 이때 당시에 위기가 딱 닥치니까 야, 이게 위기가 얼마나 클지 모르니까 중국이 겁이 난 거죠. 사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꿈꾸고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사실상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뭐 이렇게 금융위기 같은 이런 거죠. 마이너스가 정말 GDP가 나올 만큼의 글로벌이 타격을 입었던 일이 중국 자체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시장을 개방하고서는 경기 불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겁이 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하고 서방 세계 사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 간의 정책적인 공조가 잘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볼 땐 순진했어요, 중국이. 순진하게도 당시에 중국이 돈을 많이 풀어버려요.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냐면 가전 하향하고 이구환신입니다. 이거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수혜주 찾는 거 엄청 많이 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가전 하향이라는 거는 가전 제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 준다는 거예요. 10% 이상 줬었어요, 이때. 이구환신, 이거는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에너지 효율 이런 거 더 높은 이런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10%인가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100만 원짜리 사면은 80만 원대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4조 위안이나 되는 이거를 포함해서요, 부양책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무려 이제 그 700조 원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달러로, US 달러로 바꾸면 6에서 7천억 달러. 당시 중국의 GDP가 5조 1천억 달러 정도였었으니까 GDP의 10% 이상을 쏟아부었던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정책을 쓰고 나니까는 이게 이제 후유증으로 나타나요. 이게 중국의 정부 이제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이거든요. 보시면은 낮았어요. 20%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게 금융위기 때거든요. 30%를 바로 돌파를 하죠. 이게 한 번에 뻥 뛰고 나니까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천천히 또 증가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번 뻥 뛰고 나면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 위기가 여기저기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어버린 거죠, 중국이. 그러면서 하여튼 이때부터 계속해서 부채 관련된 문제를 중국이 겪게 됩니다. 특히나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에서도 과도하게 부채를 지르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화끈하게 돈을 푸니까는 야, 그럼 내가 이 스탠스에 맞춰가지고서 돈을 초과해서 더 벌려면 내가 더 화끈하게 한번 써야 돼 하면서 지방정부나 민간은 더욱더 과감한 부채를 지려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공산당이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워낙에나 넓은 나라이고 다양한 경제 주체가 존재를 해요. 그것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기는 힘든 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10년 전엔 더더욱 그랬겠죠. 사회 시스템이 아직 미비했던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유명한 투자자들이요, 뭐 카일 베스나 조지 소로스,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때만 되면 돌림노래 부르듯이
마치 매년 봄만 되면은 벚꽃 엔딩이 차트 상위에 나타나듯이 수시로 중국의 부채 위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이며 그래서 중국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이 망하는데 배팅했다. 어서 나의 배팅에 동참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줘. 난 빠져나가게.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했었어요. 근데 현실에선 중국이 망하진 않았죠. 이분들의 중국 숏 배팅은 모두 다 판판이 실패로 끝이 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빌미를 줬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중국이 순진하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중국이 원했던 거는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부채 문제를 다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중국의 정책이 화끈하게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랄까요? 좀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바로 자산 시장이죠. 여러분 부채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늘어난 속도 그런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암이 퍼지듯이 빠르게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는 시장을 꼽으라면 당연히 자산 시장이죠. 자산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중국 상해종합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종합 지수 움직임 엄청난 거 보이세요? 이거 일단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금융위기 당시에요. 두 가지 큰 포인트 전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5년도 중국 증시 1000포인트를 안 했어요. 6000포인트를 뚫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갑니다. 금융위기 때. 1000이 6000 됐다 2000 돼요.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겠죠. 특히나 이 이후에 이제는 4조 위안 정책 같은 과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펼쳤다가 지속적으로 부채가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시장에도 거품이 끼는 거를 좀 클리너 작업하는 거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렸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주식시장 계속 올라갔죠. 중국은요. 2014년도까지도요. 2000포인트를 못 넘었었어요. 오히려 이게 하향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쭉 터널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2000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그쵸? 이때 당시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 당시가 이제 실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때니까. 그 당시가 아마 제 기억에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모 증권사의 해외 쪽에 중국 베이징 포럼을 갔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이제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행운이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그 이제 해외 증권사들, 회사들이 해외에서 포럼을 개최를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회사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약정을 주는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참석 인원 숫자도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어디를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 A라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랜드 하얏트에 이제 머물 수 있는 거기에 묵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S급의 고객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호텔 배정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요. 덜 중요한 클라이언트일수록.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갔었을 때에는 저희 회사가 그렇게까지 이제 약정이 나오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행사장 호텔에서 묵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팅도 원래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원원원 미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해외 유명 기업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참여자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참석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원원원 신청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그래서 이제 운이었죠. 그 이후에 그 정도 급이 되는 회사들하고 원원원 미팅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때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중국 시장 인기가 없었던 거죠. 다른 나라 시장들은 팡팡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은 보니까는 이제 그 계속 해가지고서 증시가 내려간다는 거죠. 2000포인트도 안 되고 막 그랬던 상황이니까는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도 않았던 거죠. 행사장에.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행사를 단순히 내가 가가지고서 뭐 어떤 뭐 배움을 얻겠다. 아니면 어떤 리서치를 하겠다라는 용도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보다 좀 더 있는 거는
그런 데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제가 했는데 중국 쪽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 정도로 나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죠. 이제 중국에서도 자산시장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인 정책이 이때 당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000포인트가 못 넘고 있던 상황에서 2015년도에는 5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요 2000포인트 정도 할 때 소위 말해가지고서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증시가 올라가니까는 그 뒤에는 중국의 투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5000포인트를 한 달음에 넘어버려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차트가 이래요. 이게 소위 앞쪽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금융위기 직전의 차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폭발력 있는 차트를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 많이 나왔던 것이 뭐 이런 거죠. 자료 화면이 소림사 스님도 주식 거래하기 위해서 지금 계좌 개설하러 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장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객장이 남아서 자기 주식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기다리면서 여기서 카드 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엄청나게 심지어는 하락을 했고요. 5천 갔던 게 2,500까지 절반이나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번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차례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이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자산시장이 너무 날뛰도록 두지 말자. 즉 자산시장이 날뛰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까지도 급증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아무리 중국이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속사정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정책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비 스텝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좀 수긍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는 결론은요. 지금 현재 보시면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밟고 있는 것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밟고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낙관도 하지 말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우려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과도한 점들을 버리고서 바라보면 현재 중국이 그대로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인 중국 시장 우려, 이게 글로벌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FOMC 회의록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